다음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주요 특징이고요. 캔은 다중 마스터 구조, CSMA,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DCR, 콜리전 디텍션 위드 콜리전 레졸루션 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노드의 주소가 아닌 메시지 기준의 통신이고요. 최대 8바이트 전송할 수 있고, 또한 통신 속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Mbps, 그리고 다양한 에러 검출을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신뢰성 확보가 되고 노이즈에도 강인한 통신으로 사용되는 통신입니다. 노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디퍼런셜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동차 같이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도 좀 더 정밀하게 통신할 수 있는 부분인 통신을 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CSMA, CDCR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S 같은 경우는 캐리어 센스라고 해서 모든 노드들이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버스 상태가 아이들한지를 확인하는 이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캔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그 버스 라인이 아이들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아이들 상태가 아니면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아이들 상태가 확인되면은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전에 시그널로 말씀드리면은 레세시브, 로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 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는 멀티플 액세스, 버스의 아이들 상태를 확인한 후에 모든 노드들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드 A가 있고 노드 B가 있다고 하면은 둘 다 아이들 상태가 확인되면은 우선순위는 둘 다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리전 디텍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드 A와 B가 동등한 우선순위에서 동시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콜리전 디텍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리전 레졸루션은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데이터가 충돌을 해도 데이터가 변질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을 콜리전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콜리전 레졸루션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동등한 우선순위에서 각 노드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충돌이 발생할 텐데, 이 메커니즘은 충돌이 발생한 후에도 우선순위가 높은 메시지는 영향을 받지 말고 그대로 보존돼서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 모든 중재는 최고 우선순위의 메시지에 대한 변질이나 시간 제한이 없도록 진행됩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메시지는 그대로 전송을 하게끔 구성하는 메커니즘이고요. 그다음에 중재 과정, 영어로는 뭐 아비트레이션이라고 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재 과정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 전송되지 못한 메시지들은 우선순위에 밀리면은 다음 버스가 아이들한 상태를 기다렸다가 재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캔의 정기적인 신호인 도미넌트와 레시시브의 상태가 항상 하드웨어적으로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요. 모든 노드들은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버스상에 보내는 비트, 보내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프레임 전송과 중재 과정인데, 지금 요거는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그림으로 좀 놔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 아줌마라고 하죠. 아줌마와 그 다음에 아저씨가 노드 A, 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리스너, 듣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의 여자분인 휠스피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도 좀 더 크리티컬한 메시지로 오일의 유압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로 보면은 휠 스피드보다는 오일 프레셔가 좀 더 우선순위가 자동차로 높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여성분은 말을 하다가 멈춥니다. 왜냐면은 이 오른쪽의 남자분이 좀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자분은 말씀하다가 휠 스피드를 얘기하려다가 말을 멈추고요.
이 남자분의 말만 듣고 나머지 듣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분석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캔 프레임에 대해서 전송과 중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퀀스로 말씀드리면은 캔 같은 경우는 초기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가 아이들한 상태인지 계속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버스가 아이들 한다 하면은 이제 상대편 노드들 캔 같은 경우는 한 노드가 여러 노드에게 다중 노드에게 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드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을 전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가 아이들 상태면은 그게 맞다고 하면은 메시지를 전송을 시작하게 되고요. 만약에 아이들 상태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계속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에서 각 한 노드에서 보낼 때 상대방 노드들이 에러 없이 메시지를 수신하면은 바로 다시 다음 아이들 상태를 기다리고 메시지 전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받는 노드들에서 에러가 나왔다고 하면은 다시 보내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메시지 재송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캔 메시지를 보내는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중재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냐? 이렇게 메시지를 노드에다 전송할 때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데이터가 충돌이 나는데 충돌하는 부분에서 메시지 우선순위가 노드 A가 메시지 우선순위가 더 높은지 B가 더 높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의 노드의 메시지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면은 본인은 자신의 노드는 다시 메시지 재전송을 준비하고요. 상대방 메시지 우선순위가 높은 노드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 상대편 노드로부터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제가 도표로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드린 부분이고요. 실제 그러면은 시그널 쪽은 좀 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캔이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캔에 대한 아이디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은 컨트롤러 1, 그 다음에 중간은 컨트롤러 2, 즉 위쪽은 노드 A, 노드 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쪽은 서로 묶여있는 캔 버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에 스타트 프레임 떨어지고 아이디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 아이디는 컨트롤러 1은 653을 가지고 있고요. 2는 652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653이면은 예를 들어서 5 같은 경우는 바이너를 보시면 01, 01이 오고요. 그 다음에 3이면은 003111이 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5가 01, 01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1011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로우로 떨어뜨렸고 이쪽은 하이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레벨은 로우로 떨어져 있습니다. 캔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는 뭐냐면은 캔은 그 데이터가 충돌날 때 같은 라인에서 와이어드 엔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로우가 떨어지면 즉 도미넌트 지배하다 도미넌트가 떨어지면은 이 라인도 도미넌트 떨어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캔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메커니즘은 자기가 데이터 비트를 볼 때마다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쪽 컨트롤러 2는 분명히 자기가 하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로로 떠져 있다고 하면은 이 ID 구간에서는 이 컨트롤러 B는 자신이 중재 구간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SHV 상태로 놓고 그냥 그 버스에서 빠져나오고 우선순위가 높은 ID는 그대로 통신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캔 통신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CDCR 콜리전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캔은 ID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건 간단한 1예로 보시게 돼도 1, 9 다 똑같지만 이쪽에서는
에코를 보내고 6을 보내지만 에코에서는 1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0으로 로우로 떨어졌기 때문에 도미넌트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휠 스피드보다는 오일 프레셔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다 해서 이 ID가 전송되고, 그 다음에 실 스피드에 대한 ID는 여기서 멈추고 레세시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다음 ID 상태를 보고 통신을 재전송하는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스코프로도 보낸 이제 관측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컨트롤러 뭐 1, 2, 노드 A, B라고 보시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하이를 보내고 여기서는 로우를 보냈는데 실제 관측되는 RX로 들어오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로우로 떨어져 있습니다. 상위 노드에서는 중재 과정이 로스트 됐구나, 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쪽 하위 노드는 중재 과정에서 사실 이기는지는 모르죠. 그냥 변질 없게 계속 보내게 되는 부분이 이게 캔에 대한 CDCR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요, 이 캔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각 노드 간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들이 주소를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스케어C처럼 어드레스가 있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송하는 메시지 자체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데이터고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아이디가 되겠죠. 식별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필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노드들은 모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수신된 내용이 이상이 없으면 에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순서도의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받은 노드로부터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필터를 통하여 수신된 메시지의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거 마스크와 필터는 아이디를 걸러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1대1 혹은 다중 전송이 가능하고요. 이게 캔 구조고요. 그리고 또 기존 노드들은 새로운 노드의 추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데이터를 보내고 자기가 필요한 아이디와 데이터만 취해서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추가해도, 그러니까 미리 그 추가된 부분을 설계할 필요 없이 계속 추가 아니면 제거해서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이 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 스토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스토핑 같은 경우는 캔은 비동기 통신이고, 그 다음에 론 리턴 투 제로 방식입니다. 시그널 자체가 한번 로우로 떨어지면 로우를 계속 유지하고요, 하이로 올라가면 계속 하이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캔은 비동기 때문에 한 노드에서 관장하는 클럭, 뭐 오실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크리스탈이 될 수도 있고 레조네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클럭들이 비동기이기 때문에 오차들이 생깁니다.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드도 클럭들이 가지는 오차를 그대로 같은 오차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로 치면은 한 제어기는 뜨거운 엔진룸에 있고 한 제어기는 에어컨이 시원한 차 실내에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클럭들이 늘어졌다 빨라졌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동기적으로 클럭킹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캔은 이렇게 동일한 레벨들이 5번이 오면은 역상을 취해주는 비트 스토핑이라는 비트를 갖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 캔은 다시 폴링, 떨어지는 부분에서 동기화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하이가 연속적인 구간도 레세시브가 연속적인 구간도 이렇게 역상을 취해줘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캔 동기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코프로는 실제 움직이는 스코프로는 관측될 수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을 짜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데이터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 스토프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캔 메시지 프레임에 대한 종류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프레임은 말 그대로 노드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프레임을 얘기하고요. 리모트 프레임은 데이터를 요청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 프레임은 버스에서 에러가 뭔가 검출됐을 때 알려주는 에러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수신된 데이터가 아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때 알려주는 프레임을 오버로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우선은 CAN 2.0A, 2.0B가 있는데 우선은 2.0B와 A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B는 Extended ID라고 해서 확장된 데이터 프레임이라 아이디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용하시는 CAN 컨트롤러들은 다 CAN 2.0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11비트의 ID, 아까도 ID가 우선순위 갖고 중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비트레이션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비트의 ID가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RTR은 리모트 리퀘스트 프레임인데 이거는 리모트 리퀘스트 프레임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스탠다드 프레임에서 ID를 정할 수 있는 거는 총 11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 필드라고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ID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프레임, 확장 ID를 가질 경우 보통 스탠다드 11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도미넌트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1이면은 확장 프레임을 알려주는 ID가 29비트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게 0이면은 ID가 11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예약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를 위한 예약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랭스 코드라고 해서 캔 데이터의 개수를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일반 클래식 캔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0부터 7바이트까지죠. 그러니까 네임으로 보면 그러니까 총 데이터 수는 8바이트의 데이터 필드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오버 프레임부터 여기를 CRC한 계산 값이 들어오는 게 CRC 필드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캔 하드웨어, 캔 페리페럴이 처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은 캔에 대한 에러, 인터럽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RC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CRC 필드 다음에는 이쪽 CRC 필드를 끝을 알려주는 레세시브 델리미터라는 이제 비트가 하나 또 생성이 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에크필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캔이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전송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캔은 전송을 할 때 얘를 레시시브를 놓고 전송을 하면은 만약에 데이터를 제대로 받고 CRC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얘를 레시시브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레시시브 떨어뜨린 거를 전송한 측에서 보게 되면 문제 없음을 발견하고 그냥 계속 전송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에크가 제대로 도미노트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다시 에러 프레임과 함께 다시 데이터를 재전송할 수 있는 이제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엔드 오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엔드 오브 프레임 같은 경우는 한 프레임의 끝을 알리는 거고요. 7개의 하이, 세시브 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미션 필드라서 엔드 오브 프레임 후에 또 3개의 레시브 비트가 또 따라서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미션 필드 이후에 이메일 길이가 이제 버스 아이들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확장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디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가 11비트가 보통 스탠다드 ID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ID가 세팅되면서 지금 18비트가 더 들어와서 총 29비트의 ID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든 프레임을 이제 익스텐디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되고요. 좀 더 구분을 짓자고 하면은 기존 스탠다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ID 11비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RTR, 그러니까 리모트 리퀘스트 프레임이 들어오는데 지금 만약에 확장형 29비트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보시게 되면은 아이디 11개가 들어오고 요거는 RTR의 대체 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R이 하이가 되고 그 다음에 확장 아이디가 하이가 되면은 수신자 측에서는 11비트 스탠다드가 아닌 익스텐디드 아이디라고 판단하고 18비트에 대해서 아이디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현재 스탠다드 프레임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트 프레임은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하는 프레임이고요.
가장 특이한 점은 원래는 컨트롤 필드 뒤에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가 없는 게 이제 리모트 리퀘스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뒷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2에 있는 정보를 요청할 때 이쪽 컨트롤 1이 이렇게 RTR 비트를 하이, 레시시브를 놓고 ID 4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컨트롤 2는 자기가 해당하는 ID 4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요청한 프레임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해당 ID, 같은 ID에다가 RTR 비트만 0으로 하고 데이터만 넣어서 전송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리모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자동차에 있는 다른 제어기가 내비게이션에 있는 시계 정보를 알고 싶다 할 때 시계 정보를 물어보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GPS 갖고 시간을 보고 있는 위시 저희가 핸들링하는 ID4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다시 시계 정보를 데이터에 넣어서 전송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에러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에러는 캔에서 정의된 5가지 에러가 있는데요. 이 에러가 감지되면은 계속 이 프레임을 전송하는 에러 프레임이고요. 사실 이거는 전송하는 노드에서도 보내고 받는 노드에서도 보내는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액티브 에러 플래그가 있고 패시브 에러 플래그가 있는데 우선 액티브 에러 플래그는 6개 연속된 도미넌트 비트를 이제 액티브 에러 플래그라고 하고요. 패시브는 여기가 반대로 1이 됩니다. 레세시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에러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캔에서 에러를 검출할 데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유효 프레임은 상위와 같지만 이렇게 비트라든지 CRC 그 다음에 폼이라든지 스타프 아까 스타프는 비트 스타프를 말씀드립니다. 연속되는 같은 레벨을 가진 연속되는 5개 비트 다음에 역상이 치워지는 비트가 없으면은 에러를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크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에크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에러가 검출되면은 이렇게 에러에 대한 플래그를 레세시브가 됐던 도미넌트가 됐든 전송을 하고 받는 수신 쪽에서 전송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에러의 끝이 알려는 델리미터 쪽에서 이렇게 8비트를 보내고 끝내게 되는 그리고 다음 전송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선은 에러의 종류를 설명드리면요. 비트 에러 같은 경우는 전송된 비트의 상태를 버스에서 관측했을 때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이를 보냈는데 하이가 관측이 안 되고 로우가 관측됐을 때 로우를 보냈는데 만약에 하이가 관측됐을 때는 우선 아까 같은 에러 프레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이쪽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아비트레이션은 내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은 버스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고요. 에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도 전송 노드에서는 하이를 보내지만 수신 노드에서 로우로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이쪽은 관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가 다를 때 보낸 비트가 다를 때 에크와 아비트레이션은 빼고 제외한 상태에서 이럴 때 에러 프레임이 나오고요. 스토퍼 에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같은 값을 가진 비트가 연속해서 6개 이상인 경우 5개 이후에 역상이 치워지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릴 거고요. CRC 에러 같은 경우는 보내는 쪽이랑 받는 쪽이 CRC 값이 다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 에러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이 폼에 이변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델리미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엔드 오브 프레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쪽 대부분의 레세시브 쪽에서 도미넌트 비트가 관찰을 됐을 때를 이제 폼 에러라고 얘기하고요. 그 에크놀로지먼트 에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크 슬롯에서 도미넌트 비트를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게 이제 에크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아까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에러 검출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쪽이 전송하는 노드가 되고요. 이쪽이 레시시브, 그러니까 받는 노드가 되고 이쪽이 캠퍼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다가 뭔가 자기가 전송하는 비트와 다른 비트가 관측이 되면은 바로 에라를 이렇게 도미넌트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6비트를. 그러면은 SSC 쪽에서는 잘 받고 있다가 5개에서 원래는 역상이 치워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통신은 역상이 안 치워지다 보니까 이쪽 받는 쪽은 비트 스토핑 에러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6개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라 델리미터가 들어오고요. 인터프레임 미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통신을 재개할 수 있는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라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송신 측, 수신 측, 그 다음에 끝을 알리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에라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라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보내는 쪽에서는 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받는 쪽에서 전압이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캔에 있는 램 데이터가 깨졌다던가 하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를 받을 때 CRC 에러가 틀리게 되고 디텍트가 됩니다. 그리고 에크필드에서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나크를 하이로 올려주게 되죠. 하지만 정상적인 노드는 에크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캠 버스 레벨은 와이어드 엔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로 떨어지지만 그러고 나서 SSCV는 에러 플래그를 보내게 되는데 실제 여기서 도미넌트니까 이쪽에서 하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넌트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델레미터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엔드 오브 프레임 쪽이 나오는 부분에서 로우가 발생되니까 펌 에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두 번째 리시버 쪽에서는 에크 다음에 이제 엔드 오브 프레임 쪽에서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샌더나 두 번째 리시버 쪽에서도 한 비트 지나고 나서 에러를 프레임을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끝을 알리는 델리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 에러 프레임 구간은 아까 본 거랑 또 달리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 프레임은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오버로드 프레임은 수신자한테 다음 데이터를 전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즉 자기가 데이터를 처리 못한 경우를 이제 보내는 에러 프레임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데이터 프레임 전송 지원을 필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프레임이고 일반적으로 에러 프레임과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